안녕하세요. 역사 덕후 해열입니다. 맑은 날 밤하늘을 보면 참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대부분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수많은 이름 모를 별들이 없다면 북두칠성이 홀로 빛난다 한들 밤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인물에 주목하지만 조용히 역사에 기여했거나 가슴 아프게 희생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오늘 만렙 책 읽기는 이 시각에서 역사의 희생자들과 널리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4개를 뽑았습니다. 1484년 교황 이노센트 8세가 교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남녀가 마녀가 돼서 농사를 망쳤고 남편을 성불능으로 만들고 아내를 불임하게 만드는 등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 방법을 다하여 교정하고 처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카톨릭 수사 2사람이 마녀의 해머라는 책을 써서 이론적으로 교황의 지시를 뒷받침합니다. 마녀 색출, 고문, 재판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약 30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마녀 사냥이 일어납니다. 마녀 사냥의 절차는 우선 이웃의 밀고와 떠도는 소문만으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혐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마녀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도 이웃을 고발하고 개인적 원한이나 돈 문제가 얽힌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녀 재판은 성직자들이 담당합니다. 피고는 마녀라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받는데 그 결과는 셋 중 하나로 끝납니다. 피고가 마녀임을 끝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마녀라는 증거죠. 또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할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마의 모임에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고문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녀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 이단이고 마녀의 징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사항 다 마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문 방법이 잔혹했습니다. 목격자 기록에 따르면 채찍으로 때리고 유황으로 몸을 지지거나 몸통에서 떨어져 나온 손발과 머리통에서 빠져나온 눈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덜 받고 일찍 화형당하느냐 아니면 고문을 더 당하느냐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마녀로 처형된 사람이 최소 30여만 명에 이릅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브루노와 프랑스의 애국소녀 제안다르크도 그 희생자지요. 희생자는 대부분 여자였고 서너 살 된 어린아이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녀로 지목된 여자들은 대개 눈에 잘 띄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너무 못생겼거나 또 너무 예쁘거나 신체 결함이 있거나 과부거나 가난하거나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나 일탈자들이었죠. 또 관리와 성직자들을 마녀 사냥에 끌어들이기 위해 마녀로 기소된 사람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마녀의 가족은 재판관들의 연회 비용과 화형에 필요한 나무값을 내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녀 사냥이 일어난 시기는 유럽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인간성 회복과 과학적 사고가 퍼지면서 봉건제도와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는 때였지요. 300여 년 동안의 마녀 사냥은 사람들을 구질서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민의 불행은 마녀의 탓이고 마녀를 잡기 위해 애쓰는 교회와 정치 집단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마녀 사냥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봉건 귀족과 성직자들이 찾아낸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어리 보기에 이런 마녀 프레임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종차별,
SNS의 여론 재판과 악성 댓글. 예를 들려면 많지요.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생긴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으로 법학으로 유명했습니다. 책에는 12세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볼로나 대학이 유명해지자 유럽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대부분 학교 주변에 방을 얻어 생활합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방세를 대폭 올립니다. 학생들은 콜레지아라는 조합을 만들어 볼로나시 당국에 방세 인상을 금지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시로 다 가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지요. 결과는 학생들의 승리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조합은 교수들의 수업을 문제 삼습니다. 강의 시간을 지켜라. 강의를 대충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었거든요. 책 한 권 값이 교수 연봉의 절반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책을 살 수가 없고 교수들의 강의를 열심히 받아 적는 수밖에 없는데 강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학생들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을 합니다. 그때 대학은 국가 보조 없이 학생들의 수업료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조합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러자 교수들도 우니베르시타스라는 조합을 만들어 대응합니다. 오늘날 단과대학을 뜻하는 칼리지, 종합대학을 뜻하는 유니버시티의 어원이지요. 동양은 대개 고등교육기관을 국가가 운영하였습니다. 고구려의 태학, 고려의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 등이 다 그렇죠. 또 과거제를 통해 인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중국의 문학가 임어당은 과거에 떨어진 사람을 두고 낙자칠변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의미심장합니다. 과거에 떨어진 사람이 무지개처럼 7가지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가 만재인데요. 재능이 늦게 피어나는 대기만성형이죠. 두 번째는 은재. 숨은 재능을 시험관이 발견 못해서 나중에 재능을 꽃피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반재라고 해서 낙방을 계기로 반전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학생 시절 시험만 봤다 하면 떨어졌답니다. 하도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제발 남한테 바보 소리만 듣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하는데요. 심기일전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시인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상재인데 자신의 재능을 일찍 깨닫고 다른 길로 가서 큰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제인데 예술가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피카소는 초등학교 때 퇴학을 당했는데 위대한 화가가 되었죠. 요즘에는 케이팝의 아이돌이 이런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여섯 번째는 역재인데 낙방하고 글자 그대로 반골이 되는 사람입니다. 일곱째는 빈재, 도저히 가망 없는 진짜 낙방생입니다. 헤어리 보기에 요즘에는 직업이 다양해서 역재와 빈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노력하느냐의 여부죠. 비록 지금은 실패했더라도 성심성의를 다한다면 반드시 만재, 은재, 반재, 상재, 예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크는 어느 날 어린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역사는 도대체 무엇에 쓰는 거예요? 라고 묻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줄곧 그 소년에게 마땅한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블로크는 이 질문의 답으로 역사를 위한 변명을 씁니다. 마르크 블로크는 책상머리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소르본 대학의 교수직을 내던지고 대위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때 나이가 53,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듬해 파리가 독일군에 의해서 함락되자 고향인 리옹으로 가서 레지스탕스가 됩니다. 역사를 위한 변명은 이때 쓴 것이죠. 그러다가 4년 후 독일군에 붙잡혀서 리옹의 북쪽 한 벌판에서 프랑스 만세를 외치며 통살당합니다. 블로크는 역사를 위한 변명에서 답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잡다한 지식이나 차디찬 기록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이해와 미래의 예측이라는 실용성을 중시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역사를 좋아하지만 마르크 블로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그의 삶과 역사를 위한 변명을 접하고 역사가 무엇이며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역사관은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식민사관을 심화하거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에 맞설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파 방정환은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도요대학에서 아동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 세대에 우리 역사, 우리 문화를 찾아주자며 색동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1923년 5월 1일 서울의 천도교 강당에서 제1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엽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은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어린이 존중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또 어린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람도 방정환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동이나 소년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늙은이, 젊은이처럼 아동을 한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뜻에서 만든 것이죠. 그가 쓴 어른에게 드리는 글과 어린 동무들에게를 보면 당연하지만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내려다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늘 곁에 두고 가끔씩 보는 사진인데요. 미국의 전 클린턴 대통령이 유세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귀엽다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사진은 길가 집회 사진인 것 같은데 어린이가 있으니까 경찰이 어린이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허리를 잔뜩 굽혀서 눈을 마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뻣뻣이 서서 어린이를 내려다보면서 여기는 위험하니까 저리 가서 놀아라 하는 대화가 아니죠. 이 두 사진은 어린이의 인격 존중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소통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 동무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SNS에서 제 이름이 해열입니다만 의식적으로 해를 매일 보는 어린이, 이런 어린이가 삐뚤게 자라겠습니까? 해는 모든 에너지 원천이거든요. 그런데 방정환은 아쉽게도 32살의 젊은 나이로 사랑하는 어린이와 이별합니다. 과로로 인한 신장병과 고혈압이 원인이었죠. 해열이 보기에 방정환의 어린이날 제정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 사회의 사고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연륜보다 새로움, 경험보다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도 미래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가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